그래서 이런 유치 제안서와 개체 기획서 에서 뭐 디테일이라든지 아니 유치 제안서에 사람을 얻는 마음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한 것도 필요하고 논리적인 사고도 필요하고 따뜻한 어떤 마음, 배려, 뭐 진정성 이런 것도 모두 다 필요한 겁니다. 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죠, 여러분. 하지만 다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만 좀 잘 해도 돼요. 음.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생각하니까 사실 역발상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역발상 중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답은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역발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에는 두 번 있는데 1년에는 한 번밖에 없는 건 뭘까? 1일에는 두 번 있는데 1년에는 한 번밖에 없는 건 뭘까? 문제 1. 2번. 택시를 세울 때 손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는 손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늘 발로 택시를 세운다. 왜 그런 걸까? 문제 3번.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뭘까? 이 세 개의 문제 여러분들 한번 답을 생각해 보세요. 제 그 설명을 듣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답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은 어떤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냐면 창의적 발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미래에 어떤 오는 여러 가지 위협 아니면 기회 이런 것들을 포착하고 대응하거나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게 됩니다. 사실 크리에이티브하다는 말은 기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기본을 사실 많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기교를 많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실 기교가 어느 나라보다 다 뛰어나요.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 과정도 조금씩 바뀌고 있죠.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나머지에 있던 어떤 기교나 이런 부분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요즘에 러닝이라고 하죠. 러닝,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직 뇌는 2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저같이 40줄에 접어든 40줄에 접어든 이런 사람들은 뇌는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트레이닝 할 수가 있고 생각할 게 필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역발상도 좋겠지만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본적인 것에 매달려야 돼요. 그 기본 것은 어떤 것이냐? 특히 컨벤션 산업이나 마이스 산업 여기에서 있는 가장 기본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일을 만약 하거나 기획 부분에서 일을 할 거라면 현황을 제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부산에 만약에 기획 일을 하고 유치를 할 거라면 부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지 되고 또 관광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마이스 산업의 본질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 기초적인 걸 잘 알려면 여러분들 사실 마이스 산업 열심히 공부하고 관광 산업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겠죠. 특히 삼성과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을 필수로 이제 어떤 그 경영 수업할 때는 인문학을 필두로 무조건 공부를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인문학이 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경영이나 아니면 이런 기획 부분에 있어서는 마케팅이나 기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필수로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문학 공부에는 그냥 소설책이 인문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소설책이 인문한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 굉장히 공부할 게 필요하고 그런 거를 교양으로 계속 닦을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베이스에 흔히 말하는 기본에 자리 잡히게 되면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져도 접근 방법이 달라요.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뭐 기납적 경력, 뭐 연역적 추리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고 구조가 바뀐다는 말이죠. 머리에서 사고 구조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고 구조가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는 부분, 리스크 대응이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이 그냥 따라옵니다. 흔히 말하는 이론이 탄탄하게 여러분들 되어 있어야지 나중에 실제로 실무 부분을 이제 적응할 때도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실무에서 주어진 거는 어떤 테크닉을 바라거든요. 기교를 바라죠. 하지만 그 기교에서 베이스 없는 기교는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회사에서 순간 잘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나중에 어떤 사회에 진출했을 때 저 친구 굉장히 기교가 좋은데 스킬이 남달라 센스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대 사람이 같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인성이나 그런 기초적인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기교를 부려봐야 그 기교는 추후에 6개월, 1년 후에 금방 바닥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베이스를 잘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인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기획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인문학 기본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이론의 기틀 위에 여러분들의 실무가 얹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흡수력이 빠르고 또 그 본질을 파악해서 단 시간 내에, 단 경로 내에 기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베이스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방금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기분이 갖춰져 있으면 이 본질을 파악해요. 이 문제에서의 본질은요, 여러분들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사심이 끼어서 있는 그대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좀 한 번 더 자신의 생각 안에 필터링해서 송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남들하고 똑같은 기획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처럼 이름만 바꾸는 거죠. 어떤 개체 기획서나 유치 기획서에 계속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인구총회, 아니면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아니면 뭐 정상회의, 이 모든 게 똑같은 기획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다가는 절대 유치를 못합니다. 해외에 있는 굵직한 자신의 커리어가 될 만한 회의를 절대 유치를 못해요. 제가 기획서를 그렇게도 적어봤고 하나하나 수기로 다 적어도 봤어요. 근데 제가 유치한 대부분의 회의들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이 들어간 거예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좀 알 수 있을 텐데 세계 인구총회가 있습니다. 세계 인구총회 IUSSP라고 예전에 열렸던 회의가 있는데 그냥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획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곳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당시에 일본도 유치를 시도했었고 싱가포르도 유치를 시도했었고 멕시코에서도 유치를 시도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우리 부산 이거 제가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 팀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게 있냐면 부산은 OECD 국가의 도시 중에 가장 인구 출생률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총회가 부산에서 열린다고 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열려서 이 인구가 부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당위성이거든요. 이거는 크리에이티브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인구총회가 열릴 때 부산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생률이 높게 되기를 기원하기 위한 등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7암이라고 하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연화리에 카페도 되게 많이 가잖아요. 저기 해운대 기장 쪽에 그 기장 쪽에 젖병 등대라고 여러분 검색하면 있어요. 그 젖병 등대를 만든 거예요. 젖병 모양으로 해서 등대를 만들어서 또 IUSSP 개최되는 날에 그날 태어난 그 아기들의
그거 있죠. 그 손바닥, 손 페인팅, 핸드 페인팅을 다 석고로 떠서 거기에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유치단에서 그런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감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치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감동을 하고 실제로 부산에 상징적으로 그 회의를 유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IUSSP 세계 인구총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크거든요.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부산에 오기까지 이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이런 큰 대형 회의를 유치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게 여러 사람의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가슴 떨리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런 회의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트레이닝이 잘 돼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현상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자, 또 첫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 또 할게요. 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우리 수업부터 많이 바뀌었죠. 그쵸? 우리 수업부들이 바뀌고 우리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됐죠. 그리고 근무가 어떻게 됐죠? 재택근무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컨벤션 산업 어떻게 됐을까요? 전시 산업 올스톱되고 다 회의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컨벤션 산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축소되고 있죠. 모임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런 것들 한 번에 많이 모이는 대인들이 집적 장소들은 다 사라지거나 국제회의나 국제행사들은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국제회의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고 이게 다른 쪽으로 발현이 될 뿐이에요. 화상회의로 대체를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공간을 많이 띄우는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든지 어찌됐든 이 수요는 잠시 축소될 수 있지만 소멸되진 않아요, 여러분. 절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이스 산업에서 주요 트렌드는 뭐냐면 억압된 수요라고 합니다. 그 억압된 수요가 뭐냐면 혹시 관광 쪽에서도 이 억압된 수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요. 그거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팬데믹이 이렇게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팬데믹이 조금 괜찮아지는 시기가 왔었어요. 그게 한 5월쯤인데 가정의 달도 있었고 뉴스에서 그래도 중국이 팬데믹을 조금 잡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도 확진자 현상이나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런 선진국 형태로 보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해외는 못 나가요, 여러분. 하지만 제주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때까지 해외 여행객들이 제주도에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 많이 갔다 그러면 제주도에 로컬들이 굉장히 많이 갔단 말이죠. 이게 바로 억압된 수요예요. 그게 완전 팬데믹이 그리고 코로나가 괜찮아진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렸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관광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국인들을 쳐내는 거에 대한 교통 인프라 그리고 음식점 기타 등등에 대한 수요들을 다 수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어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5명인 곳이 있었어요. 하지만 팬데믹이 창궐 하고 나서 어떤 코로나가 창궐하고 난 이후에 음식점이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럼 5명의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주인이랑 아르바이트생 1명이 간신히 이걸 쳐내다가다 갑자기 토일에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음식점들이 만석이 되고 그러면 그 음식들이 다 못 나가게 된 거야. 그리고 갤러리, 박물관 이런 곳에서도 무급 휴가를 주면서 사람들을 다 쉬게 했는데 자기도 예상하지 못하게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사람이 많이 나와 보니까 인력을 못 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 컨벤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마이스 산업도 이 억압된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게 됐을 때 팬데믹이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컨벤션 센터, PCO, 여행사,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던 산업들의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도 그런 분야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어떤 팬데믹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바이러스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다양한 예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통해서 어떤 방책을 하는 거, 그리고 유치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예측을 뭐 해서 이런 기획서를 짜는 방법,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한 그런 보건 대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획서에 다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외부 환경을 분석해서 이런 기획서에 반영하는 게 중요해요. 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부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인문학적으로 어떤 소양도 있어야 되고, 부산에 대해서 현황도 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부산에 대해서 어떤 현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될까요? 기획서를 잘 적으려면. 컨벤션에 필요한 게 뭐죠? 그쵸? 도시의 어떤 가지고 있는 컨벤션에 대한 브랜드가 필요하겠죠. 컨벤션 도시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유형적 근거들. 쉽게 말하면 그 이미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컨벤션 산업에 있는 랜드마크가 뭐가 있죠? 컨벤션 센터에 관한 게 있겠죠. 컨벤션 센터에 관한 어떤 스펙들, 파실리티스, 여기 여러 가지 스펙, 뭐라고 하죠? 기능이죠, 기능. 뭐 회의실은 몇 개고, 전시관은 몇 개고, 몇 명을 수용할 수 있고, 몇 명의 주차 대수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컨벤션 센터에서 호텔은 먼지 멀지 않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 다 어떤 파악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부산의 교통시설, 특히 교통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그러거든요. 교통 인프라가 얼마만큼 형성이 되어 있는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제 여객은 국제 어떤 선에 있는 편수는 몇 항 정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야간 뭐 플라이트는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뭐 24시간 공항인지 아닌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여기 들어오는 데 대해서 몇 기가 출격하고 어느 항공사가 가는지, 그리고 저기 공항에서 컨벤션 센터, 행사장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호텔까지 가는데 몇 분이나 걸리는지, 어느 시간대 차가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공교통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식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테일한 것들은 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서 그런 정보들을 얻는지에 대한, 소스를 어디서 구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로를. 그리고 뭐 호텔, 부산에 아까 전에 말했지만 부산에 있는 몇 객실 있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전체에는 몇 객실 정도가 있는지, 이게 어디에 파악하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국관광공사 관광정보통계센터에 가야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지, 문화관광연구원에 가서 그런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 있는 곳에 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서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겠죠. 그 외에 스페셜 베뉴가 요즘 뜨거든요. 유니크 베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컨벤션 센터에서 회의를 많이 개최했다면 요즘에는 컨벤션 센터보다 좀 더 재밌는 곳에서 회의를 개최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유치 제안서에 반영했을 때 거기 있는 선전당들이 보고 회의의 어떤 기획서를 보면서, 유치 제안서를 보면서 여기는 컨벤션 센터 외에 뭐 바닷가 물 위에서 이런 걸 한다고? 너무 신박한데? 죄송합니다. 너무 새로운데? 좋아.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워하겠죠. 신선해하고, 그러면 굉장히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 유니크 베뉴, 스페셜 베뉴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부산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냐면, 알 필요가 있는 게 부산 먼저 알고, 그리고 전체를 아는 게 필요한 것이, 우리 어떤 회의를 유치할 때는 부산만 유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국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시도, 광역시, 특별시들이 모두 제안을 던집니다. 그 도시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양도시 하지만 지금 인천도 해양도시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수도 해양도시고 강릉도 해양도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 컨셉을. 도시 브랜드가 똑같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각자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도시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다른 시도와 경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라이벌이기도 하고 사실 부산으로 우리는 부산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일할지 다른 도시에서 일할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도시에서 일하면 여러분들이 DMO로서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오르가나이저로서 확실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파악이 현황 파악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기획세 적는 핵심이기도 하거든요. 현황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파악되면 여기서 이제 조미료를 조금 더 붙일 수 있는 게 이게 다 기본입니다. 지금 말한 게 기본이고 그게 파악되면 미래 예측에 대한 것들도 조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미래 예측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한데 요즘에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거 몇 가지를 소개를 좀 할게요. 먼저 우리가 예측해서 필요한 거는 늘어나는 수명 그리고 희미해지는 인간의 경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노화가 정복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 노화 중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벌써 노화 촉진을 제어하는 그런 여러 우리들의 DNA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치료할 수 없는 형태는 냉동을 해서 사람이 냉동을 해서 냉동 보존을 해서 오랜 기간 냉동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인간이 나중에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단계에서 30년 후든지 40년 후든지 냉동인간을 해동을 하게 되면 그때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냉동 보존하는 그래서 인간이 이미 뭐 이런 기술까지도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추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어쨌든 신체는 이제는 4D 프린팅으로 나중에는 우리 조직까지도 다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은 있거든요. 동물도 그렇게 실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있던 어떤 영혼 부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나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기억들, 이런 메모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자신의 흔적을 컴퓨터에 저장해서 저장고에 남겨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4D 프린팅이 상용화돼서 사람의 몸을 윤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 그런 걸 4D 프린팅으로 다시 재구성한 다음에 기억을 심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진짜 연구가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연구분에서 연구가 되어 있고 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회의 부분들이 화상으로 많이 전환이 됐고 이 화상을 준비하는 것도 이제 사람이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 인공지능이 모든 이 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구를 좀 들끓게 하고 있는 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사실 이 팬데믹이 창궐하게 되기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어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이런 형태가 사실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창궐하기 좀 힘든 바이러스였어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가 되겠다면서 어느 정도의 대기면 온도가 상승을 하고 해수면 상승에 의한 여러 가지 온도차 때문에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이런 온도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바이러스 창궐이 쉽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전염병도 크게 옮겨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커졌거든요. 또 더군다나 전 세계에 있는 교통 생활권이 개선됨에 따라서 바이러스 전파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지구 온난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개체가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하는 한 개체가
사라지게 됐을 때 이 나머지 먹이사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서 이런 것도 기획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크리에이티브한 생각들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가장 뜨거운 미래 산업 에너지, 이런 부분,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그리고 태양광,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왜 이런 다양한 부분의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PCO나 아니면 컨벤션 뷰로나 이런 국제회의 기획을 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담당 분야가 뭘 맡을지 몰라요. 지금 학생들 중에 누구는 아마 뭐 에너지 분야를 맡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야는 아까 전에 말했던 생명공학 쪽 회의를 맡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경제, 금융, 무역 쪽을 맡게 될 수도 있어요. 교육 쪽을 맡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국제회의가 있거든요. 국제기구 외에 또 다른 국제회의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절대 이해하지 못하면 기획서가 제대로 된 기획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관심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서 주어진 주요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자원의 균형이라든지 인구 증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신장됨에 따라서 여성 평등에 있던 어떤 권력 문제, 그리고 권위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주요진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조직 범죄가 창궐하고 있는 거. 왜냐면 온라인이 퍼짐에 따라서 전 세계가 생활권, 이제 뭐 며칠 생활권 안으로 다 접어들었죠. 그런 거에 따라서 국제적인 조직 범죄가 확대돼서 어쩌면 이 범죄 조직이 기업 형태로 뻗어나감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점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작아지는 거예요. 특히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제 범죄로 확대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문제 커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커들이 자신들이 범죄 조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진짜 다 모여서 전 세계를 뒤집어 엎겠다고 마음 먹잖아요.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지. 크래커들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해커들은 상대적으로 방어해주고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뭐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은 없겠죠. 있을 수도 있지만 없길 바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또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인문학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시대는 몇천 년 동안 계속 변하고 있어요. 몇천 년 동안 계속 변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아요. 뭐냐면 5천 년 전이나 뭐 7천 년 전 유대인 율법서 탈무드 알죠? 탈무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기독교 성전에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고, 윤리적 의사결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여러분. 인문학으로 갑자기 빠졌는데, 이 모든 기술 개발이 되고 미래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문학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것에 기술이 있지만 어쨌든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대안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획서를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유치 제안서를 적을 때도 진정성이랑 윤리성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핵심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냉동인간으로 보존한다,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의학계 쪽에 질병 관련한 국제회의를 개최를 한다, 맞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냉동인간을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우리한테 제작 주문이 들어왔어요. 회의를 막상 할 때, 개최를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전시 부분으로 조금 응용하고 싶은데 주최 측에서 냉동인간을 구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제작을 해주실까요? 라고 했을 때 개최 쪽에서는 의문에 빠집니다. 이걸 어떻게 디지털화하거나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윤리적인 걸 빼버리고
그냥 냉동인간이 갑자기 문을 쫙 열리면서 냉동인간이 이렇게 착 문에 뜨면서 수술을 받는 장면은 뭔가 그럴싸하고 미래틱해 보이지만 감성적이지 않죠. 하지만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냉동인간이 딱 되어 있다가 탁 깰 때, 그때 가족들이 엄청 반겨주면서 울면서 고생했다고 이렇게 막 안아주고 막 이러한 감성적인 장면을 넣잖아요. 윤리적인 장면을. 그러면서 그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를 받는 과정을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전전긍긍하고 또 행복한 삶을 영유한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한다면, 영상을 포장한다면 훨씬 이 냉동인간 뭐 관련한 질병, 관련한 의학 계통의 어떤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겠죠. 그 영상 하나로. 그것처럼 이 기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많아요.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또 기획을 하시는 분이 좋습니다.